자, 오늘은 좀 긴급하게 녹음날이 아닌데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21일 날 광주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 부득불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매가 좋지 않았어요. 예매가 순조롭지 않았었고 또 그 상황에서 지금 취소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는 저번 주쯤에 이 메르스 여파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또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공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21일 날 공연은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미리 표를 예매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광주 공연이기 때문에 미리 또 숙소까지 또 예약하셨던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긴급하게 녹음하는데 화요일 날 업로드되면 빨리 그 숙소했던 거 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공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위약금도 내야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딸랑 공지만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조금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또 정치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메르스 얘기를 해주실 국립암센터의 명승건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군데 불려다니시더만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제가 메르스 전문가도 아닌데. 아닌데, 감염내과도 아닌데. 그렇죠. 네. 원래 감염내과 전문의가 나가야 되는데. 네. 다들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또 거기 나가서 그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얘기들이 또 나오면 여러 가지 그렇지. 혼란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루에도 한 5-6개 계속 옵니다. 요즘 틀면 나오더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정도가 한 20%만 나간 거예요. 그게 대략 한 20-30%. 농담 아닙니다. 그 요청하는 상황에 네, 대해서. 지금 여기 녹음하러 오는 과정에서도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1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감염 전문의한테 전화 드려봤었는데 안 나온다 그러시더라고. 저만 나온다고 그랬네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메르스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한까지 최대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치 이야기 해주실 분은 전직 MBC 해직 기자, 항상 따라다니더만 이용마 전 기자라고. 자, 이용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급하게 전화드렸는데, 예.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근데 사실 오셔야 돼. 내가 이용마의 한국 정치에 내가 2번이나 출연했거든요. 항상 줘야죠. 예. 이 작가가 그만큼 인간관계를 잘했나 봐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4시쯤에 전화드려서 6시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오셨어. 그러니까요, 희한하네. 오늘따라 또 스케줄이 없으셔갖고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있었어요. 저는 좀 오셨습니까? 아니요, 가야 됩니까? 8시에 또 가야 되는데, 짬을 내갖고, 또 우리 또 이 작가가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랬나요?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는데, 내가 옛날에 사실 이재를 홍보를 나는 의사다 팟캐스트 할 때 많이 홍보해줬는데 말이야,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메르스 얘기하려고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네. 명 박사님한테 연락하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명 박사님 우리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한 번도 제가 안 불렀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래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소개했다고 느끼지? 콘서트 네. 첫 콘서트 할 때 연말에 한번 초대손님으로 나왔는데 대본도 없이 준비해갖고 나고 완전 망했던 그때 기억이 있어 그런지 이 작가가 저를 안 부른 것 같아요. 전화통화 한번 하셨구나. 전화통화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책 속에 제 책 나온 거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완전 망했습니다.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 안 요즘에 팔리더라고요 진짜. 네. 서점가도 사람이 없답니다. 네, 메르스 여파로 없고 또 출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팔리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작가의 수첩도 그것도 개망했어요. 아니 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계속 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상해. 그럼 다 같이 안 보여야 되는데 네. 희한하게 이 작가의 수첩 그다음에 제 거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욱의 연애 원포인트 연애에서는 3개가 다 맛이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 우리 3명이
합동으로 북콘서트 한번 하자고. 뭐 안 팔리는데 이 북콘서트 한다고 팔리겠습니까? 그 기회나마 몇백 권이라도 팔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 거니까. 뭐 어쨌든 최초입니다. 제가 책 써가지고 지금 1세를 아직 못 팔고 있다는 최초입니다. 최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두 분 모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를 성토하는데 그것은 역시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르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이죠. 정부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차 감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감염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4차 감염자까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또 젊은 세대는 면역력이 좋아서 잘 안 걸린다 그랬는데 3, 40대 환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초등학생 환자도 지금 성남에 다니는 그 학생 양성 나왔다 음성 나왔다 다시 또 양성 나왔다 그래요. 그런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는 없을 것이다 말하는데 이것도 지금 의심된다는 말이죠. 네. 그 평택 경찰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병원에서 감염됐을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감염 환자보다 일찍 그 병원을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럼 어디서 이 사람이 과연 감염됐을까? 그럼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정부의 말이 이렇게 다 틀려버리는 건 왜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이제 이 메르스라는 병 자체는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메르스에 대한 정보 자체는 기존에 자료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이제 메르스가 맨 처음에 발병 확인된 것은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보다 5개월 앞선 2012년 4월에 다른 그 나라에서 요르단에서 11명이 집중적으로 그 중환자실에서 그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적을 해서 검체를 갖고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똑같은 메르스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전까지 약 이제 1200명 이상의 그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그 확진자 중에 사망률은 40%가 약간 넘는 좀 무시무시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기존의 1200명의 환자들의 특성을 보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첫 번째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병원 내에서만 감염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은 상당히 적었다. 대부분이 평균이 50세 이상이었고 물론 연령 분포는 1세부터 해서 99세까지로 보고는 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50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감염 없었다. 그리고 3차 감염도 없었다. 그거는 전부 다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병인이 당연히 보건당국에서도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기존 자료만 근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병한 그 자체만 가지고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메르스의 특징을 보면 메르스가 뭐죠? 영어가 뭐의 약자입니까?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근데 그 원인 바이러스는 뭐냐면 일종의 원칙으로 따지면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가 감기는 이제 200여 종 이상의 각기 다른 혈청량을 가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30에서 50% 정도 한 50% 가까이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놈이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라는 건 이제 왕관 이렇게 그 반짝반짝 테두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코로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러스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붙였던 건데 맨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감기 바이러스에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2002년에 사스가 나왔을 때 그게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6번째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빨리 나온 사람이 이틀째 나왔다고 해요. 기존의 자료. 그리고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14일을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잠복기를 2일에서 14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병력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부분 맞다가 어떤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4일이 훨씬 지난 사람이 지금 발병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 자료와는 좀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변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행히도 유전자 검사 초반에 했었는데 그 바이러스 유전자 유전체
그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보니까 기존의 중동 바이러스와 뭐 99.5% 이상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뭐 현재 양상이나 이런 것도 봐도 아직까지 변종이라고 혹은 변이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으로 와서 이 특이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 뭐 특유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행인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뭐 1200명 환자 중에 거의 90% 1000명 이상이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그 주변 중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10명, 5명 밖에 안 되고요. 유럽에 뭐 영국에도 2-3명씩, 미국에도 지금 2케이스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특징들을 보면 지금 현재 사실은 첫 번째 대부분은 뭐냐면 그 병원 안에서 환자가 있으면 의료진이 걸리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감염시키고 또 이른바 2차, 3차 혹은 4차까지도 얘기가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 환경이라고 봅니다. 복잡한 응급실 뭐. 맞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나라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사우디는 이미 이제 그런 열이 나는 환자 딱 왔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네 이제 중동호흡기증을 의심해야 되니까 바로 격리시켜 버려갖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접촉할 기회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2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보도도 못한 증상으로 그냥 감기랑 다르니까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바로 중동에서 왔다는 거 바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격리를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맨 처음에 그 일본 환자분께서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를 거쳐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택성모병원에서도 감기랑은 다르고 그냥 폐렴이랑도 다르고 독감도 아닌데 진단을 못 내니까 그분이 이제 삼성의료원까지 삼성의료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힐러 샤핑, 그러니까 닥터 샤핑을 해왔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특히나 사실 일본 환자가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삼성의료원에 와갖고 2박 3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응급실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죠. 보통 다른 나라 병원 같으면 응급실에 오면 하루 안에 대부분은 병실로 올라갑니다. 네. 우리는 병실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들 때문에 그렇죠.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할 것 없이 응급실은 정말 그런 표현 쪽으로 있으면 돗대기시장처럼 너무나 복잡하고 바로 입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한 이틀, 3일은 있어야 되고 또 중환 환자가 아니면 결국엔 입원 못하고요. 2, 3일 있다가 또 딴 병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 이런 건 없고 다만 현재로서는요. 네. 방금 말씀하신 닥터 쇼핑. 네. 그러니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괜찮다는 의사 있으면 또 글로 갔다가 그 문제랑 또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네.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네. 원인은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초기부터 병원이라든가 그 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 환자 나왔을 때부터 공개가 됐다면 그래서 14번 환자가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응급실에 왔었을 때 즈음에 정부 당국에서 이러저러한 환자 병원에서 일본 환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주의를 해라. 이렇게 평택성모병 주의를.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3일 동안 이른바 그 안에서 응급실에서 누워있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초기 대응의 미흡인데.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죠. 그 첫 번째 환자가 어쨌든 삼성병원으로 평택성모에서 삼성병원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의심이 돼서 질병관리본부한테 해달랬던 거 아니에요. 의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해준 거잖아요. 그 이유는 중동 갔다 온 사람이고 이상한데 왜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일단 그 일본 환자분이 최종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떠났던 공항이 어디냐면 바레인입니다. 근데 바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발생된 보고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관과했던 거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그 환자분이 그 전에 바레인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어느 나라를 거쳤는지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거든요. 제가 밑으로 그러니까 후양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3-4군데 이상의 나라를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많은 나라도 머물렀었고요. 그다음에 그 2위인 나라도 아랍에미레이트 거쳤고 다 거쳤거든요. 사실 그것만 확인했으면 18일인가 그 정도에 삼성의료원에 왔을 때 그 의사가
참 그 의사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를 물어봤고 아무래도 발현이지만 그래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하니까 검사해달라고 그러는데 검사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주로 질병관리본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주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삼성 평택 성모병원을 완전 폐쇄를 했고 삼성 서울병원은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부분 폐쇄를 했어요.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이었어도 이렇게 늦게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맞습니다.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삼성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 눈치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삼성서울병원 병원장님이 지금 대한감염학회 회장이시고 그러니까 감염내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 사실은 1번 확진 환자 처음 진단도 삼성의료원에서 처음으로 내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1번 환자 확진되고 나서부터 그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4번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보예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시겠지만은 메르스 증상이 뭐냐 얘기하면요. 대표적인 게 고열,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거기에 좀 있다면 이제 구토라든가 위장 증상, 설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통도 있고. 그런데 이 증상은 사실 그냥 일반 감기가 심하거나 그렇죠. 혹은 독감이거나 혹은 폐렴. 구분이 증상만으로는 아무리 똑똑하셔도 구분 못합니다. 근데 왜 메르스를 의심하냐? 그래서 우리는 병들이 증상은 여러 가지 있고 유사할 때는 항상 병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어떤 병력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딱 몇 가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했든가, 그다음에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했다든가, 그리고 그 환자가 입원했던 그 병원을 들렀는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도 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삼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폐쇄된 평택 성모병원보다 삼성의료원에서 걸린 확진 환자가 지금 더 많아졌거든요. 훨씬 많죠. 네. 눈치를 봤다고 봐야죠. 이거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병원장이 그 감염내과 원장이다 이것은 그건 병원장이 그런 거고요. 실제 그 응급실이라든지 실제 그 병원에서 돌아가는 현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장이 그걸 통제를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이제 메르스 환자가 확진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 이후라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병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전의 상황이잖아요. 전부 다 발생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모두 다 퍼진 건데, 실질적으로 삼성병원이라는 이름을 노출했을 때 삼성병원에 어떤 미치는 파장들, 이런 부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이 공무원들, 평소에 우리가 그 삼성 장학생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속된 말로 그 알아서 긴다고 하잖아요. 예. 분명히 삼성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전달을 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 발생하기 전부터라도 알아서 기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그 부분은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미 병원도 다 공개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삼성의료원에 자치권을 주고 스스로 그렇죠. 할 것을 조금 기회를 줬던 건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 삼성의료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서로 간의 정보도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확인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평택 성모병원의 이름을 공개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삼성병원 이름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금 감염자는 삼성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삼성병원 다녀왔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럼 좋은 병원 다녀왔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안 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병원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간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두려워서 그 다음날 사실상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늦은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뭐 괴담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D병원, 정부에서도 D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카톡으로 다 받아봤거든요. 그 삼성서울병원이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제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통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맨 처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해당 병원의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까봐란 얘기를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얘기는 하나지만은 병원을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니까 그렇지. 병원 경영에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의사 입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명 박사님 아이고. 진짜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옛날 사스 그다음에 이제 조리 인플루엔자부터 해서 이제 신종플루까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거든요. 단적으로 해서 저도 지금 한 달 동안 외래를 이제 제가 일주일에 여러 번 보니까 항상 기침하는 환자, 열나는 환자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딱 아무리 제가 수십만 명을 지금까지 봐왔다 할지라도 수만 명 이상을 봐왔다 할지라도 증상만으로는 감별을 못 하거든요. 메르스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객담이라든가 이제 호흡기 그 검체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클루 단서는 뭐냐? 여쭤봤을 때 진짜 그런 접촉력이라든가 그 병원을 다느냐.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의료원을 최근에 다녀온 적 있냐 아니면 평택성모병원 그 리스트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개가 됐었다면 정말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 비밀주의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밀주의에 쌓였느냐.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문제이냐 아니면 그전에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계속 누적돼 왔던 그런 행태의 자연스러운 반로냐라고 보면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왜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대응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3명인가 그때 4명인가 감염자가 나왔다고 했죠. 예. 그 당시에 다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증상이고 어디에서 발생 다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만큼은 유독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괴담이라고 이제 처벌하겠다고 오히려 단속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게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느냐.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본질적으로 이게 추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은둔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런 양식들이 몸에 배 있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고를 받는 것을 우리는 대통령이 비서진들한테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얼굴 보고 보고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죠. 사장한테 보고할 때 다 얼굴 가서 이사가 가서 하든 과장이 가서 하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특이하신 분이잖아요. 전부 다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고를 받고 장관조차도 얼굴을 만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아래에서는 가급적이면 쉬쉬하는 거죠. 이 청와대에서 그런 문화가 딱 형성이 되니까 그 아래로 갈수록 가급적이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보신주의 바로 그런 어떤 것도 이번에 그 비밀주의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대통령께서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죠.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메르스 때 처음 언급한 게 첫 번째 확진 환자라고 열흘이 지난 13일 만에 처음으로 그렇죠. 언급을 하죠. 13일 만에 처음 언급했는데 그것도 틀린 숫자를 얘기했죠. 18명이었는데 15명이라고 잘못 보고했. 그러니까 그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면 대통령이 관심이 저는 없다는 그 문제도 거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15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맨 처음에 공무원연금 통과된 거 문제를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한 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사안으로
이 메르스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언론에는 그 당시에 이제 메르스 문제만 그 언급한 걸로 막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 번째 언급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미리 자기가 말할 걸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다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다 그 말할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보고하는데 이게 세 번째로 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이미 세 번째로 밀려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8명인데 15명으로 보고 그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하기 뭐 2시간 전인가에 이미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명이라고 당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여당 대표한테는 정확한 숫자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왜 대통령한테는 정확한 숫자 보고가 안 이루어졌을까? 이것도 좀 의아한 대목이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은둔형인데다가 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그 견지하면서 아래로부터 보고가 제대로 못 올라간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발언을요, 편집했어요. 편집했죠. 저기 무슨 정말 엉망진창인데 이제 좀 사태가 심각한 거를 깨달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든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병이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병인지 글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사실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 없죠. 의지로 이긴다.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병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뭐 약간 하나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 3자로서의 코멘트하는 건데. 그것도 조선일보가요. 일면에다가 그 70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제 완치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실었더라고. 그 인터뷰를 나도 이겨내는데 왜 못 이겨내는가 이런 식으로 아마 대통령 이 발언을 좀 띄워주고 싶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 뭐 사스 때 보면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좀 상황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막 창궐할 때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운 나라니까 더 그냥 뭐 공항에서부터 해서 사람 들어오는 걸 제대로 이제 방역을 시작했고 그분이 굉장히 그 제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감염자 숫자가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우연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그게 이제 막 발생하고 시작할 때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 철저하게 막았다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였지만은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제 조건들은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온 부분에서는 어떻게 못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더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제가 계속 뭐 정부와 보건당국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가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대부분은 옛날에 뭐 2002년 초반에 사스와 신종플루 다 경험했던 전문가들이 또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인력들은 뭐 일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그 방역 대책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허술하고 자꾸 한 발자씩 느느냐. 그건 바로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그 윗사람의 그런 그 리더십, 외부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2012년 메르스 발견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논문으로 우리도 위험하다는 보고서가 몇 군데 나왔다 그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동 지역과의 교류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수준이 높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검진을 참 많이 옵니다. 갑부들이.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군요. 중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 이 작가님 말씀한 대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오늘이 15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격리자가 5,216명, 의심 환자가 5,208명, 확진 환자가 150명 됐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16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고 2차 감염 36명, 3차 감염 106명, 4차 감염 5명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 주에 아마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뭐 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빗나갔단 말이에요. 조금 보십니까? 빗나갔는데 네. 저도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존 자료랑 우리나라 지금 상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바로 엊그제 지난 주말이 좀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은
몇 가지 조건들. 특히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2개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이었고 1호 환자. 그다음에 2호는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 27에서 29 사이에 그 응급실 머물렀을 때 그게 컸는데 그게 계속 이제 그로 인한 2차 감염, 3차 감염자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그 확진자 수도 계속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 되면 그 2차 진원지 27에서 29일 사이에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본다면 13일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좀 많이 10몇 명 나왔다가 다시 오늘 5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더 많이 줄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들쑥날쑥하지만 약간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당분간 우리가 생각했던 건 빨리 종료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특히 삼성의료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른바 슈퍼 스프레더라고 했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산발적으로 약간 좀 더 장기간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이제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요. 네. 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접촉도 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4차 중요합니다. 감염자들이 지금 보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자는 한꺼번에 확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 감염자는 아주 조금씩.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런 측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게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네.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수습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네, 좀 많이 빨리 들던데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봐서는. 그렇지만은 제3차 유행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3차 유행은 없는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50명 중에 약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4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이른바 그 지역사회 감염, 즉 공기를 통한 일반 대중들을 통한 감염은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3차, 4차 감염자까지 나왔지만 이 3차, 4차 감염자조차도 아주 밀접하게 가족 내에서 그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그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사람이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하고 만지고 이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이제 공연장 이런 데서 그 감염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낮아 보이는, 여전히 낮지 않나, 이렇게 일단. 그 이제 봅니다. 공기에 의한 감염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현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뭐 3차 감염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나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접 접촉해서 감염이 된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좀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속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되는 것이지, 즉 바로 그 앞에서 비말 감염, 바로 기침이나 재채기 바이러스를 하면 직접 접촉이지 아직까지는 공기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적으로 떠다니면서 어떤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 아니란 거죠. 반대로 이제 참고로 이제 사스라든가 대표적으로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기 감염으로 했기 때문에 몇만 명,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만 명까지 그때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 치사율을 놓고도요. 보면은 지금 이제 10%가 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40%다였는데 네. 지금 10% 넘어서 그래도 좀 안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난주에 제가 저 새누리당 김용희 의원 있죠. 네, 그분도 이제 서울대 감염내과인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의 맞습니다. 김용희 의원. 네. 예, 그 서울대 의대 출신이신데. 네, 의료관리학 교수였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제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확산이 됐고,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됐고, 치사율이 중동에서 알려진 것보다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추정이긴 한데, 그 사우디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더 많았던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의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넓은 영토에 사람들이 또 밀집돼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게 아니냐. 반면에 그 굉장히 증상이 심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이제 체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률이 40%까지 이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냐. 사망률이. 예.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맞는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근데 그게 한 가지 요인만으로 그러진 않고요. 두 네. 번째로는 뭐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를 처음 접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초창기에는 사망률이 60%를 넘어갔습니다. 수개월간에 거쳐서는. 그러나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라든가 중동의 의료 수준보다는 우리 의료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는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병원 내 감염이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면 거기에서 맞게 대증적인 치료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재 그 150명 확진자 중에 지금 이제 완치된 사람이 14명인가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망자는 16명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더 기간을 두고서 봐야지 정확한 그 사망률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어쨌든 조기에 수습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너무 심각한 타격이니까 박 대통령이 또 뭐 어제 무슨 동대문 쇼핑몰 네. 그 방문 좋은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그걸 또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기를 대통령의 인기가 좋아서 그따위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좀 정신없는 새끼들이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감염자가 경유를 했던 국밥집에 가서 밥을 밥 먹고요. 먹고. 또 지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죠. 지금 대구에 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북한 핵무기보다 메르스를 더 무서워한다고. 그건 논리도 없어. 말로 논리가 돼. 핵무기를 왜 갖고 참나. 이게 도대체 제대로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지만 감염이라고 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들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감염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해버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된 것도 정부의 지금 책임이 상당히 큰데.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측면에서는 정부의 그런 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러나 한 달 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논문을 리뷰를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행스럽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메르스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주 심각한 정말 공포스러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전염병 수준의 그런 상황이냐. 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 근거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사실 그 폐렴. 우리나라의 폐렴 환자가 사실 1년에 27만 명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27만 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800명, 900명, 1000명 가까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병원 내에서는. 근데 이제 사망률이 대략 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병원 내 환자는. 물론 그 병원 내 폐렴 말고 지역사회 폐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폐렴은 가능하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사망률은 또 극히 낮습니다. 또 이제. 왜냐면 대개 항생제 외래 수준에서 먹는 약으로 먹으면 대부분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가
물론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0% 내외라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메르스의 그 중한 정도, 심각도는 폐렴이랑 큰 차이는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빈도로 따졌을 때도 사실 일반 폐렴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낮습니다. 물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보건당국에서.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결핵을 잘 알지 않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도 하루에 대략 100명 정도가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안타깝게도 한 7명 정도가 지금 매일매일 사망해요. 근데 대부분 또 병원 내 감염이 또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수치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정부 당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또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죠. 한 가지 네네. 좀 질문을 네. 드리자면요. 그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서 네.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대체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그렇지 않았던, 예를 들어 평택 성모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를 안 하고 내버려 둔다라면 그 네.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리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당연한 그렇잖아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폐렴이나 그렇게까지 뭐 방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거란 네. 거죠. 이제 매일매일 뭐 숫자가 몇 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될 만한 이제 성질의 것이 안 있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방역 그만하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심각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그런 우리 결핵이나 폐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냥 항상 있어 왔던 것이란 말이죠.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낙타가 숙주가 되고 낙타를 매개로 해서 걸리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낙타를 키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산은 되지만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낙관론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도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반대 측면으로 어떤 뭐 휴교를 한다든가 저는 초반에 지난주부터도 휴교하는 부분은 SNS상에서는 좀 이번에 약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 동안 초등학생인데 안 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사회 내 그 대중대상 감염은 근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들이 증상이 있는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바로 의료기관에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그래요. 명 박사님 이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저도 솔직히 그런 표현을 좀 요런 얘기하면 또 이제 굉장히 요거다 보니까 제가 그 표현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청와대에서 기자들 출입할 때 온도 다 체크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네. 한시말로 그럼 자기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면 좀 답답한 분이 있고요. 이 메르스 얘기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 고소를 당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뭐냐 봤더니 이거 어제 만들어진 단체도만요. 네. 발대식에서. 그것도 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장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이 양반이 뭐 완전히 보수도 아닌 극보 있잖아요. 계속 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더만요. 그러니까 표적적으로 이제 고소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 시장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크게 좀 보이려고 술을 쓴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 대처를 참 잘했다.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정부가 안 해주니까 계속 비밀로 지키고 또 사실 박 대통령이 그 박원순 시장 면전 앞에서 한번 또 구박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박 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3일 전에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시했는데 3일 동안 발표 안 하고 있다가 했다는 거잖아. 4일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말해도 안 맞아. 근데 박 시장의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SNS를 통해서 제 주장을 저는 바로 그 발표에
듣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저는 제 주장을 바로 올렸어요. 그래갖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죠. 지금 계속. 이른바 좌파, 진보라고 하는 분들의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잠깐만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받았어요. 이거. 네. 명승관 왜 그래? 그러면서 받았는데. 뭐라고 트윗에 올렸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면 35번 확진 의사가 메르스 증상 없거나 불확실로 박 시장님이 긴급 브리핑 필요 없었을 텐데 결국 그 의사 엄청난 스트레스에 억울한 상황이 되었고 박 시장님이 검찰에 수사받는 불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현재까지 1,500여 명 조합원 중에 메르스 환자는 없다. 이렇게 썼죠. 예. 네. 저는 어떤 거에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냐면요. 딱 그 긴급 브리핑 내용을 딱 접했을 때 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확 받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1,500명 직간접적으로 접촉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박 시장님의 긴급 브리핑 내용에는 뭐 아주 기사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식의 아주 말초적인 그런 신경을 제거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막을 그렇게 뽑았죠. 네, 제목을 그렇게 방송사에서. 쫙 뽑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한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 의사가 증상이 콜록콜록하고 열이 나고 그런 감염력이 있다는 거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대중보건 모임에 갔을까라는 거에 일단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리고 실제 35만 환자가 본인의 반박 내용을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상황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 그 의사 무개념이다. 본인이 뭐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그 병원이 환자가 돌고 있다는 거 알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5월 27일 날 그 두 번째 유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7일 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보 공개가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환자가 가능성 있는 어디 병원에서 왔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35번 확진자 의사는 자신의 환자, 외과 의사인데요. 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진료를 했는데 그때 바로 옆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14번 환자가. 근데 그런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메르스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부터 그렇죠.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건 증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27번 환자는 확진을 받은 날이 30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 28, 29 응급실에 있다가 결국에 30날 확진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그 뒤로 30날 그 조합원 총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 참석할 때까지는 그런 정황들이나 그 응급실에 14환자한테 그런 건 본인은 몰랐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확진 자체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공유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은 질병관리본부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2-3시간에 걸쳐서 평소에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항상 어느 정도 있어 왔다. 그리고 27일 그 환자와 접촉하기 전부터도 있어 왔다. 그런데 그건 싹 빠지고 어떻게 됐냐면 접촉하고 나서 29일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시작됐다로 이제 박원순 시장의 발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 참여총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그게 그 증상 아니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실제 메르스형 증상으로 기침이 심하거나 열이 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31일 다음 날 환자 보러 오전에 회진을 딱 돌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어제 환자 한 명 확진이 됐는데 메르스가 그때 응급실에 27, 28, 29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보건소에도 연락을 하고 감염관리실에도 연락을 하고 자체로 자격리하고 샘플 채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6월 1일인가 2일에 확진 판정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한 과정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진 채 그 환자는 어떻게 했냐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1,500명이 되는 그런 공간에 참여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자료를 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여러 가지 대책이나 무슨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많이 비협조적인 것 알아요. 그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다 손 치더라도 밤 8시 반에 그런 긴급 브리핑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이 6월 4일이었기 때문에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진짜 증상 있는 상태에서 갔냐 안 갔냐를 그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야 된 게 제 얘기예요. 저는 지금 뭐 박 시장이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든가 혹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보건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사실은 네. 이 내용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복지부로부터 받았죠. 복지부로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그 자료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혹은 사실은 그 박 시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식이냐면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대충 데이터를 바꿔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기가 뜨려고 일부러.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이건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건 설이죠. 그냥. 복지부하고 서울시 측이 지금 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박 시장님이 긴급 브리핑 할 때 그 의사가 다닌 병원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 의사가 누군지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오고 나서 바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환자, 피부암 환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서울병원이고 그리고 누군지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올린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가 그 의사 입장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재외래에서 환자가 왔어요. 물어보면 환자들이 본인은 솔직히 그 병원을 거치거나 혹은 중동을 다녔었는데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가.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환자를 제가 접촉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며칠 있다가 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 났어요. 그래갖고 확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변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의사를. 자기 자신은 전혀 그 정황상 삼성의료원으로부터 혹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그런 정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증상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브리핑의 발표에 의하면 그 의사는 완전 무개념의 짱돌 의사가 그 됐다는 의사가 거죠. 말한 거는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의사가 자기가 병이 걸린 거 알면서도 일부러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서울시 입장도 그거죠. 그랬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은 감염자였고 어쨌든 감염이 된 상태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걸 조금 긴급으로 생각하고 일찍 좀 차단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네. 차단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5월 30날 1,500명 모인 총회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긴급 브리핑 발표한 거는 6월 4일 밤이거든요. 그때 긴급 브리핑을 하든 다음날 아침에 하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1,500명의 명단을 입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가 격리를 든지 아니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대책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보건당국에 요구를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과제지 국민들에게 약간 솔직히 사실관계도 약간 확실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긴급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떨지 않았냐. 저는 그런 부분을 또 반론해 주시죠. 이영마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좀 옹호를 한다면은요. 그 저도 그날 밤에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하는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끝나자마자 그 보았는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접촉을 했다라고 내용을 보니까 뭐 어찌됐든 직접 접촉한 건 아니죠.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를 계속 요구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정보를 안 제대로 줬죠.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봤어도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랄 사안인데, 왜냐하면 이 의사가 확진이 된 상태에서 확진이 아니라 증상이 나온 상태에서 돌아다닌 건지 아니면 증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14번 확진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이 의사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그런 일단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녔다라고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소 대응보다 오히려 과잉 대응이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정부에서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위기적인 서로 협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아마 그 정도까지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정보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하나의 압박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까 1,500명을 사전에 빨리 찾아서 뭐 격리를 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네. 그 조치를 서울시는 이미 들어간 상태였어요. 네. 그 명단도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복지부 정부에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는 1,500명 명단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정보를 받고서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 다음 날 의사의 35번 의사의 반응을 보고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일단 한 템포 빨랐다. 네. 예.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한 번 정도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당사자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뭐 그런 거 격리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어찌됐든 당사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급히 그래서 한 템포 빨리 달려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그 거고요. 부분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이상의 뭔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에 박 시장님 주변에 전문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기를 아쉽다. 네,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한 번 저도 더 그 마찬가지. 환자한테 일단은 확인을 당사자 확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로서 항상 취재를 하다 보면 항상 당사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말 그대로 간접적인 전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지역사회 감염, 공기 감염의 가능성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밀접 조처의 개념이 뭐냐? 최소한 2m 거리 내에서 최소한 초반에는 이제 1시간 이상 같이 있어야지 밀접 조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좀 수정을 한 게 2m 내에서 30분에서 1시간으로 되긴 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정이 달라서요. 영국은 2m 내에서 15분 이상만이라도 밀접 접촉이라고 간주해서 하는 거로 돼 있긴 해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오픈된 데서 사람들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걸로 걸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사가 기침이 나왔다 할지라도 저는 가능성이 별로 적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 긴급 브리핑이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그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다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네. 정리를 하면 어쨌든 당사자 확인 안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박 시장 말처럼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그 이후로 많이 대응들이 좀 발빨라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를 분명히 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정보도 대부분 다 네, 공개되고 그게 이게 그것 때문에 공개된 거죠, 사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이루어진 박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게. 3일 전에 했다고 하죠. 네. 그건 우리 믿을 수 없는 거고. 그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박 시장한테 질투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그걸로 정리를 네.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박원순 시장이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좀 물어보죠.
법무부인 현재에 소속되신 손수호 변호사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하여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바뀐가 보죠? 오토바이 소리가 나네요. 예, 대체 남대문 시장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지금 하나 지나갔습니다, 지금. 네. 남대문 시장에 어떻습니까? 손님들 많이 있습니까? 메르스의 영향인지 일찍 철시를 해가지고 조용합니다, 지금. 조용합니까? 네. 네. 지금 의료협회 단체에서 박원순 네네.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처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건 이제 궁금해 하세요. 어쨌든 검찰은 이걸 받아서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수사가 과연 될 것인지 또 수사가 되면 이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해당 단체 대표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좀 고발을 한 게 첫 번째가 유언비어 유포죄, 두 번째가 명예훼손죄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예전에 2010년이죠. 민데르바 사건 때 이제 전기통신 기본법 네. 그게 위헌 결정 나오면서 단순히 이제 허위 사실을 올렸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허위 사실 유포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고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쟁점은 과연 박원순 시장이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인지,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남는 쟁점인데, 그거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진실한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 사실이든 상관없이,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고발했을 때 처음에는 의사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거 아니냐, 또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 아니 그랬다고 한다면은 볼 것도 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35번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 성병원 의사. 네, 그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실제로 발병한 상태에서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돌아다녔다라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35번 환자의 의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 처벌달라라는 그런 고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러한 행위 자체는 이제 명예훼손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받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어떠한 뒤늦은 조치 또한 적절하지 못한 그런 대응을 이제 결국은 참다 못해서 본인이 이제 나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또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고지하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형법적으로 볼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그런 정당한 행위로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런 발표 내용이 설령 사실이 아니고 또한 35번 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네. 또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A가 B 명예훼손했어요. 처벌해주세요. 라고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박원순 시장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또한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제3자의 고발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검찰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큰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 고발했다면은 고발 사건 접수해가지고 어떤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걸 준비하는 거는 맞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이냐라는 그런 어떠한 비난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섣불리 이거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아니요,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네, 급하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준비한 듯이 대답을 하셨어? 그게 너무 제가 길게 했죠.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예.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
또는 저 왜 저래 비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처벌 규정, 형벌 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 처벌한다는 우리나라 법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명예훼손인데 이거 명예훼손도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그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수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결국은 기소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기소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그런 덩치만 더 키워주고 몸값만 올려주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석분격에 공격하거나 이게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명예훼손이 원래 그러니까 당사자가 고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꼭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고죄입니다. 또 지금 없어진 간통죄나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해주세요. 그다음에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즉 고소를 해야 수사도 진행되고 처벌 가능한데요. 명예훼손죄는 그렇진 않아요. 좀 어려운 편이지만 안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꼭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5원 환자가 이제 회복을 잘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경우에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친고죄와 똑같진 않지만 친고죄와 유사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해도 수사 가능하고요. 처벌 가능하고 또한 아무도 고발 안 해도 검찰이 이제 인지수사라고 하죠. 이거 이런 건이 있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번 경우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치고 들어간다 한다면 아마 역풍이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검찰이 이제 형사부에 배당을 했잖아요. 네네. 일단 뭐 사건이 들어왔으니까 배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배당을 그렇습니다. 받은 형사부에서 이 사건을 보고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뭐 처벌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스스로 건을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차피 수사할 그런 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오늘 이제 형사 일부로 아마 이제 배당된 것 같은데 그게 명예훼손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일단 거의 오늘 진행된 것까지는 뭐 이제 통상적으로 당연히 이게 진행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해당 검사가 사안을 검사 혼자 하진 않겠죠. 위에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박 시장을 조금 흠집내려는 의도로 고소고발을 한 것 같은데 박 시장을 응원하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박 시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박 시장을 처벌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건 가지고 처벌을 이제 하게 하고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또 법리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네. 바쁜 와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보죠. 메르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일단 백신이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법이니까. 예방법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손을 자주 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성 질환도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씻는데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몇 초간 최소한 20초에서 30초 이상 비눗물을 통해서 흘려서 씻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물로 하지 말고 비눗물로. 네, 비눗물로 하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알코올 손세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효과가 있는 논란은 아직도 있지만은 씻는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치를 많이 한다. 꼭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법은 근거는 확증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당연한 건데 기침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병원에 방문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그러면 이제 평소에 그럼 마스크를 꼭 써야 되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노출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갖고 가는 거 마스크는 필요하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둘 다를 보호하고 둘 있는 다요?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마스크는 상대편으로부터의 비말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고요. 내가 혹시 기침 가래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건 없고요. 참고로 이제 SNS에서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으면 그런 얘기 또 좋다. 그것도 이제 유명 의대 교수들을 두 사람 이름으로 써놓는데 그거는 그냥 가설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환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환자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임상시험에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가설에 불과하고요. 굳이 돈 주고 그런 거 사 먹을 필요 없고 평상시에 운동 꾸준히 해서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갈 때 옷 털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감염의 경로란 건 특히 이제 손을 통해서 그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고 또 그것이 또 코나 입, 구강 이런 데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니까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누구든 예측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리고 제가 또 감염내과 전문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3차 유행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데 오랫동안 없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산발적으로 환자는 지속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에서 아직까지 파악 안 된 부분들까지 좀 철저히 좀 파악을 해서 방역 체계를 만든다면 좀 더 이제 낙관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도 뒤에 또 일정이 계시니까 먼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칼럼이 있어서 좀 인용 좀 해보겠습니다. 투데이 신문의 김재욱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데 그분이 1790년대 그러니까 18세기보다도 못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90년대에 평안도에 전염병이 발생했답니다. 그때 정조가 말하기를 전염병이 이미 크게 일어났다고 했으니 한 고을에서 현재 앓고 있는 자와 앓다가 죽은 자의 수요가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고을 수령이 하나하나 다 보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장이 숨기고 관청에 고하지 않은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각별히 경계하게 하라. 죽은 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굶주리다가 전염병이 들고 전염병을 앓다 죽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적절하게 구휼하여 병이 번져 만연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칼럼에 실으셨는데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8세기 조선반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정조와 박근혜의 리더십 똑같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리더십 보여주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인용글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렸는데 구제역 파동이 있었을 때 DJ가 어떻게 했는지 사스가 발생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것만 봐더라도 정말 리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리더 한 사람이 그 엉터리 리더십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국가가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부모가 어떻게 키우든지 간에 일단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애를 관리하느냐에 그럼요. 따라서 애 발육 상태라든지 건강이나 아니면 애가 인성이라든지 애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쉽게 말해서 엉터리로 하더라도 국가가 쉽게 망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명 박사님 가셨습니다, 이제. 예. 가셨고, 이제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정치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채택했죠. 야당은 반발했고, 채택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여당이.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은 근데 지금 어떻게 확실한 입장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표결에 참석할 것인지, 예, 아직 보이콧할 것인지. 명확하게 예. 입장 정리를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저는 뭐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리하든지 간에 일단 여당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메르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눈치는 보는데 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독으로라도. 예. 일단 뭐 160명이 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다 참석하면 다 통과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을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후보자가 또 운이 대단히 좋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 통과할 때 예. 그때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가 됐었는데 의혹들이 그때 여러 명이 같이 한꺼번에 임명됐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엉망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좀 통과된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메르스 파동 때문에 또 좀 쉽게 통과되는 또 이분이 배짱을 굉장히 부렸어요. 청문회를 하면서 일단 자료를 뭐 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청문회 가서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은 문창국 후보자라든가 또 뭐 이완구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이런 의혹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내가 청문회에서 말할게. 그래놓고 청문회에서 말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요, 많이 숙달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래도 검사로서 피의자 조사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 제가 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의자 조사할 때 한 번만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 작성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몇 번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요,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 부분에서 지난번과 다르게 얘기했는데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숙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완구 그전에 총리 또 그랬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랬었고 의혹이 제기가 되면 끊임없이 언론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에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목을 잡는 그렇죠. 거죠. 스스로 자기 발목을 네. 잡는 거죠. 이게 마치 피의자들이 계속 검찰이 앞에서 물어볼 때 예,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할 수 없거든요.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앞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 이제 꼬투리가 잡히는데 실마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황교안 이번에 후보의 경우에 그 부분에 너무 능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청문회에서 대답하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후보자들이 황교안 따라하기 일을 할 것 같아.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저렇게 하면 통과될 예. 수 있다라는 예.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의혹이란 것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그 의혹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은 내 의혹을 야당 의원들 당신들이 입증해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 자료는 줄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스무스하게 통과되면서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일반 범죄 사실 입증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피의자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를 어떻게 보면 적용한 겁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나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의 유죄를 입증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째라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국무총리 황교안 후보자가 사실은 국무총리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실 이 양반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냥 박근혜 수호 무사 같은 행동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외압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찍어내서 내보내버리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또 야당 의원이 대통령의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처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참 잘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전혀 국민 정서님 동떨어진 대답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분이 그런 국무총리 가면 뻔할 뻔짜 아닙니까? 할 말을 하는 국무총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이제 뭐 대독 총리나 얼굴마담 총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일선에서 활약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이 사람을 뽑은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 굉장히 잘 골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검찰 출입할 때요, 황교안 총리 후보가 그 당시에 저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어요. 그때 공안부장 시절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것도 가장 검사들이 잘 나간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장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봐도 그렇고 이분은 지금 일관됩니다. 예, 아주 일관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이분이 총리가 된다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두 사람 간의 죽은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이번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종북몰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네. 황교안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진당 해산. 네, 통진당 해산 하는데 장관이 직접 나가서 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변론을 하고요. 네, 이런 일을 하고 또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그런 때도 실질적으로 황교안 장관이 그 당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뭐합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이제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색깔,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서 국민을 잡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참 우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문회에서 대통령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메르스 사태에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장관이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칭찬하거나 띄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교안 지금 후보가 총리가 된다 해도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딱 그 정도까지밖에 대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북몰이나 이런 이념투쟁, 아주 낡은 이념투쟁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지 몰라도 나머지 민생 문제에 관한 한은 완전히 빵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된 이후에 늘상 이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빵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종교단체에서 단체로 임명 반대한다고 삭발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당이 사실 불협화음을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또 찰떡궁합이에요. 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 같고 야당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당은 지난 이완구 총리 때는 투표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하느니 보이콧 하느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전 그거 좀 패착이라고 보는데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빨리 좀 입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야당이요 분명하게 좀 입장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통과될 거라면 예를 들어 이완구 총리 때 그랬잖아요.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것을 여당으로부터 얻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황교안 인준안도 아마 틀림없이 여당이 야당이 반대하면 강행 처리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당하게 야당으로서 어떤 딜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법안들을 양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워낙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될 경우에요. 박근혜 정부에 마이너스가 됐으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어떤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신데. 예. 그럼 야당 자체가 4분 5열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정의당하고 또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완구 총리 때는 정의당하고 손발이 안 맞았잖아요.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정의당은 아예 투표에 참석 안 했고.
새정치연합은 참석하고 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정의당 쪽에서는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야권 연대의 어떤 일상적인 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 때만 야권 연대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평소에 지금 정의당이 가진 어떤 그 색깔이나 그다음에 어떤 공약들 뭐 이런 내용들과요. 지금 현재 김상곤 혁신위 체제 하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또 뭐 그 문재인 대표도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간의 어떤 공통 분모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떤 야권 연대를 복원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총선도 이제 얼마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예. 내년 총선에 또 뭐 야권 따로따로 출마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는 이게 총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일단 보거든요. 뭐 아무리 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뭐 엉터리로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분열이 되면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이 양당제를 강요하는 구조화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거연대만 하지 말고 예. 정책연대 같은 것도 그럼요.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야당 혁신위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다 위원들이 임명이 됐어요. 예. 10명 정도 되시는 분이. 근데 소위 말하는 비노 반노 측에서 발끈하고 있다. 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을 임명해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비노 반노들이. 지금 뭐 박주선 의원 같으면은 뭐 계속해서 종편하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혁신하지 말자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 친노가 당권을 놓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노가 당권을 잡고서 차기 총선을 치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재보궐선거가 겨우 4석짜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처음 선거 이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워낙 그 군소 선거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열심히 준비 안 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 당대표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과잉 대응이 아니냐. 쉽게 말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주장들, 비노 측의 주장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과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또 김상곤 위원장 같으면은 임명할 때 비노가 반대가 없었거든요. 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위원회는 그 김상곤 위원 임명한 거니까 위원들은 또 사실 이 당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김상곤 의원 임명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니들 의원끼리 한 명 뽑아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부 다 친노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은 아마 김상곤 위원장이 되었을 때 비노 측에서 일부는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 추천을 한 게 이종걸 원내대표잖아요. 그걸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받았던 건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이제 비노 쪽에 네, 그렇죠. 비노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비노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급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 자체가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교육감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서 당내 경선을 했었죠, 그때. 그때 어떤 보여줬던, 내세웠던 공약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개혁적이고요, 혁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좀 비노 측이 보면은 친노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봤을 때 김상곤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노 쪽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을 걸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지금 현재 김상곤 위원장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못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호남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반대는 못했는데 이분이 지금 임명해 놓은 혁신위원들 몇몇이 보면은 갈만한 사람들이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비노 측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혁신위가 자기들 뜻과 좀 다르게 굴러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데 예. 그 문재인 대표 흔들고 그 이후로 이제 야당 혁신위원회까지 어떻게 보면 흔드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런지 김경엽 사무부총장이 트위터에다 좀 심한 말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좀 자제해라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경엽 사무부총장은 뭐 친노로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니까. 예. 근데 김경엽 사무부총장 이야기가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새누리당에 무슨 뭐 친박정희가 있고 뭐 반박정희가 있고 그렇습니까? 비박정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새정치연합에서 DJ하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누구나 다 친노가 되는 거지. 거기에 반노 비노가 어떻게 나와?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트위터를 올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또 더 분란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뭐 말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형태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괜히 네. 뭐 긁어 부스럼 만든 그렇죠. 거 아니냐. 네, 빌미를 제공하는 네. 거죠. 당장에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펄쩍 뛰잖아요. 뭐 분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비노 측에서 지금 혁신위 체제에 대해서도 아마 수긍을 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혁신위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았을 때 이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리와 어긋난다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어떤 또 다른 개파 투쟁을 하기 위한 그 알리바이를 지금 쌓는 작업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룰까지 아마 만질 수 있다 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조국 교수 같으면은 뭐 중진들을 뭐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 호남 물갈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비노 측 입장에서 쟤네들이 다 우리 잘라내려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 혁신위원 중에 이동학 씨라고 있죠. 예.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김한길 안철수 사태가 더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고 또 혁신위가 친노 운동권 인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집단 지성이 지금 꽤 수준 낮은 논쟁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무슨 개파 대리를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말 하면서 또 김경엽 의원의 말 그 트윗 거기에 대해서는 김경엽 막말 자체가 문제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혁신위원들이 이렇게 언론에 자꾸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저도 거기 그렇죠?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지금 혁신위원이 뭐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계속 말이 나오면은요, 말이 또 말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말까지 내지는 뭐 있는 말도 왜곡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은 오히려 혁신위가 힘있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소로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도 창구를 좀 단일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물론 다 누구든지 속에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이동학 위원의 그 전반부 이야기를 보면은 그 비노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너는 친노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어떤 혁신안을 내더라도 비노 의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예. 그럼 친노니까 그런 말 한 거지. 그렇죠. 그때 그런 말 했었잖아.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학 위원 같으면 이제 청년 몫으로 예. 위원회에 들어간 건데 이건 뭐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너무 노출되지 말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싸움에 휘말리고 불리한 소지가 자꾸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이용하려는 언론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자제했으면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회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직만 한게 그렇잖아요. 없어요. 네. 조직만 인선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진짜. 뭘 일을 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러고 싶어요. 사실 이번 그 혁신위원회는요, 뭐 조국 교수가 무슨 육참 골단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칼제비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그 물갈이를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없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뭐 새로운 정책만 내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글쎄요, 과연 그 정도로 해서 일반 국민들이 니네 뭐 바뀌었구나라고 믿어줄 수 있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전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혁신안 그리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물갈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물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비노냐 친노냐에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친노든 뭐 비노든 가리지 않고 사실상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칼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오간다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원래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자객은요, 조용히 있다가 예, 일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했고, 예. 그래 당이 분란에 휩싸였고, 뭐 분당 이야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렵게 김상곤 전 교육감을 모셔왔고,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 뭔가 혁신이 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할 텐데 너무 뭐 위원 선정한 것마다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단은 지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 일을 내놨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면 비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인선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 자체가 한 거는 좀 협박 비슷한 거로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를 하나씩 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노선투쟁이나 개파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뭐 자기 이권을 딴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진짜 일부 분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개파투쟁의 근원이 좀 오래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그때 탄핵당했을 때 그 민주당 네. 예, 동의를 했거든요. 네. 탄핵안에. 그러니까 그 전으로 가면 예. 후보를 바꿔야 그렇죠. 된다. 후단협.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쭉 이어져 왔죠. 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파 투쟁의 연원이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한 지붕 두 가족씩으로 지금 동거를 어설프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정책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서 분명히 그 친노 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거 아니잖아요. 호남 출신 중에서도 상당히 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될 수 있다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만 그런 식으로 재편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김상곤 교육감이라든지 지금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평소에 어떤 보여줬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정의당 쪽의 생각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뭉뚱거려 가지고 야권을 재편하지 않고서 재편하게 된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혁신위 자체가 또 이렇게 시끄럽게 돼버렸고 사실은 지금 사무총장이 공석이거든요. 지금 공석인데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죠. 임명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또 예를 들면 지금 최재성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시끄럽죠. 그러면 또 친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재성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하든 저는 계속 문제가 불거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에서 또 이렇게 문제되고 여기 당 사무총장 임명하는데도 또 시끄럽고 그러면 문 대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문 대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당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선거 한 차례 졌다라고 해도 아주 그 작은 선거였는데 대표 체제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 참여 경선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도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도 체제는 인정을 해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오르고 자기 사람 소위란 친노란 사람을
당위원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주요 당직에서 상당 부분 배제를 배제했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김한길 대표 체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사람 심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한 차별이지. 이거는 역차별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사무총장까지 사실은 만약에 비노를 임명했다? 그렇게 되면 문 대표 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냥 타이틀만 대표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무리한 흔들긴 것 같고 정말 당을 위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다면은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동의하시죠? 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뽑혔는데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건 심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얘기는 항상 암울해서 야당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예. 성완종 수사가 이제 거의 끝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누구나가 예측했듯이 이왕구 홍준표 정도만 건들고 덮을 것이다. 우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예상 그대로 우리나라 검찰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 그대로 들어맞아 버렸는데 이렇다면 야권에서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새누리당도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 터졌을 때 특검 받겠다고 그렇죠.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이 특검 요구하면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국민적 관심도 예. 수그러들어 버렸고 예. 야당은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일단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6월 국회도 남아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야당이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여당에서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서로 빅딜을 하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정치력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그 합의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할 때 그 법안 내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문구를 고치는 그런 합의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끌려다닌다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듣죠.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 있을 때도 세월호 문제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여야 합의가 아니라, 자, 여당에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다라면 야당에서 거꾸로 자기들이 또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수정을 하면서 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정치력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1대1로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 측에서 내는 법안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 측의 법안 중에서 일부를 들어주고 자기들과 하나를 함께 통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력인데 뭐 이종걸 원내대표 한번 뭐 시험 무대에 섰다고 그렇죠. 봐야죠. 예. 저는 뭐 특검을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정도 능력도 없다면 정말 무능한 야당인 거죠. 여당에서 이미 뭐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뭐 특검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검찰 수사 이후에 받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당이 제기할 명분도 있고, 예, 뭐 심지어 뭐 생떼를 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생떼 써서라도 해야죠. 이건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면죄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8명에게. 또 어쨌든 홍문종 의원 같으면은 대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파야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시 후보자지. 박근혜 후보자가 신고하는 금액이 문재인 후보보다 더 적었어요. 누가 그렇죠. 믿냐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대선 자금과 관련된 건이 나왔을 때 그럼 여야 공동으로 수사를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대선 자금 수사. 네. 예. 그게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검찰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나온 것만 가지고 일단 보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온 것 중에서도 진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확인된 내용. 예. 검찰이 따로 조사한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지금 검찰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어떤 뭐 사냥개 역할만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메르스 이야기하고 또 시사 문제를 좀 해봤습니다. 급하게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 팬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EJ 광주 콘서트가 취소된 점 사과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조합 차원에서 따로 문자나 갈 겁니다. 일단 표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다 환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환불이 늦어지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환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